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인문학 산책. 이번 달에는 역사학자 백승종님과 함께 동학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자, 동학을 재발견하는 시간이 참 흥미롭습니다. 한 사건이 그 순간에 그치지 않고 후손들의 생각이나 행동에 전부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흥미로운데요. 교수님이 역사를 좋아하시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사람은 무엇보다도 시간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그 시간이라는 것은 끊어지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프랑스 혁명의 역사가 너무나도 소중하거든요. 네. 또 독일 사람들에게는 그 히틀러의 잔혹한 역사가 지울 수 없는 상흔으로 남아있죠. 그렇죠. 그렇듯이 개인은 개인대로 과거 기억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국가나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린 모두가 다 역사적 존재인 거죠. 피해갈 수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네. 최근 유교가 조선 근대화에 미친 영향을 정리한 신간 책을 내셨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조금 보람을 느끼는데요. 네.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짧게는 지난 500년 동안, 그리고 길게 본다면 1000년 이상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지침이고 어떤 삶의 원동력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지난 한 100년 동안 부정해야만 됐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교 사회를 끝으로 전통 사회가 멀어져 가고 서구적인 근현대 사회가 다가왔는데, 그것이 들어오는 과정이 유교로 인해서 원활하지 못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비판하고 또 유학 또는 유교를 가장 체질화했던 조선의 지식층, 조선의 지배층을 아주 죄악시하고 그런 분위기가 되게 많았죠. 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그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과연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유산이기만 한 것일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방면에 걸쳐서 성취를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의 전통과는 무관한 것일까? 우리는 족보가 없이, 역사가 없이 갑자기 이렇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한 거고요. 그런 저의 질문, 그것도 물론 자세히 보면 여러 방면에 걸친 많은 질문이겠습니다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하나로 응축되어서 유학과 산업사회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교수님의 신간 유학과 산업사회를 저희에게 선물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샵 0302 문자메시지로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시면 3분 선정해서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된 분들에게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게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자, 11월의 인문학 산책 첫 번째 시간에는 동학이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탄생했는지 살펴봤고, 두 번째 시간에는 동학의 가르침을 봤습니다. 복습할 겸해서 동학이 무엇인지를 짧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아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네네. 인간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본질적 전환을 꾀했다. 그 본질적 전환, 아주 그냥 뿌리채 바꾸는 그런 전환을 꾀했는데, 그 중심에는 관계의 전환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 남성과 여성의 관계, 사람과 동물의 관계, 나라와 나라의 관계, 그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인간적인 관계들이 있죠. 사회적인 관계들이 있는데, 그 관계를 지배를 위주로 한 관계가 아니고 사랑과 이해를 중심으로 한 그런 관계, 그야말로 모든 것들을 절대적인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그들의 어떤 차별과 혐오와 배제와 착취와 소유와 지배를 제외한, 그것을 없애버린 그런 새로운 관계를 꾀했다는 것이 동학의 제일 큰 장점 또는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동학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깊게 알지 못했었는데,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참 2025년 우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인권이나 사회적인 인간관계나
이런 생각들이 이미 동학에 크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네. 그 동학을 통해서 어린이라는 말도 나왔잖아요. 네. 그전에는 어린이라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냥 애들, 아해, 뭐 하여튼 뭔가 부족한 네. 그런 존재로서 아이를 봤지만 동학에 가면 어린이가 되거든요. 말하자면 이는 사람을 말하는 이. 네. 이는 사람을 존칭으로 그러니까 존중해서 부를 때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라는 말 자체가 말 존칭에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 사람이니까 네, 어린 분이라는 뜻인 거죠. 어린 그러니까. 분들. 예, 어린 그런- 아이가 아니고 어린 분들이라는 뜻인 거죠. 자, 이렇게 우리의 생각에 많이 뿌리내리고 있는 게 바로 동학에 있는 기본적인 사상들일 텐데 이런 동학의 가르침이 이제 시대적 배경과 맞물리면서 동학 농민 운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농민들은 이제 무엇에 반대하면서 동학을 중심으로 모이는 건가요? 예, 그건 뭐 우선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런 그동안에 자기들을 억누르고 있던 네. 질서죠. 네. 자기들을 그러니까 그 질서란 사회적 질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관념의 질서가 자기들을 억누르고 있잖아요. 네. 여성을 억누르고 아이들을 억누르고 농부들을 억누르고 그런 관념의 억눌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동학이 제공해 줬다는 것. 그것이 농민들을 동학에 환호하게 만들었다. 하나는 그런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우리가 학교에서 늘 배웁니다만 이른바 봉건적인 질서를 뒤엎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불합리한 세금 제도, 불합리한 통치 방식, 부정부패한 관리들, 무책임한 정부에 대해서 항의하고 대안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동학이 호소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당시에 국제 질서가 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를 침략해오는 그런 서구 열강이죠. 일본을 포함한 그런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경계심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호락호락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어떤 민족적 국가적 자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동학 농민의 분출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학 농민 운동을 저희가 어느 지점을 시작점으로 봅니까? 동학 이제 요즘은 농민 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농민 운동이기도 하지만 혁명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 때부터 물리적 충돌이 해소된 때까지를 말합니다. 즉 1894년 갑오년 음력 1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1895년 을미년의 3월까지 그때까지를 일반적으로 동학 농민 혁명이다. 또 앞에는 뭐 1차 혁명, 2차 혁명 나눕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약 14개월 정도 그걸 혁명 기간으로 보는 거죠. 네. 이제 처음 시작한 그 사건을 전봉준의 그 고부 관아 습격 이걸로 보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통설이죠. 거기서부터 좀 설명해 주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 아는 이야기가 있고 우리가 좀 미처 주목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죠. 먼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조병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부의 군수로 내려와 가지고 이른바 가렴죽을 했다. 만석보라고는 보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기가 자기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돈을 요구한 거죠. 사용료를 요구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부정부패한 행위 때문에 사람들이 크게 반발해가지고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물리적으로 저항을 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모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는 여러분이 이미 들었죠. 그건 뭐냐면 18세기 후반부터 평민 지식인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저항 운동을 하고 있었다. 네. 그런 에너지가 퍼져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1894년 갑오년이 되기 전에 이미 1862년 임술년에 전국적인 차원에서 밀란으로 폭발하기도 했었다. 그 위에도 끊임없이 그런 농민들과 관리들의 충돌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잘 몰랐던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동학의 일부 지도자들 그리고 동학의 일부 농민들은 이미 그런
공권력과의 물리적인 충돌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제가 보기에는 1894년에 갑자기가 아니고 늦어도 1891년부터는 기회를 보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아, 그래요? 어떤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이 국가, 이 나라가 그냥 우리가 무슨 군수 하나를 내쫓음으로써 현감 하나를 내쫓음으로써 정상화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아하. 이거는 근본적으로 손질을 해야 된다.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네. 그러나 그거를 각자가 방에 앉아서 그 시천주 주문만 외워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연합을 해가지고 사회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 운동의 에너지가 늦어도 1891년부터는 형성이 되고 있었고 그 중심에 이미 전봉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봉준이 아니라 제가 성이 백인데 네. 백봉준이 내려왔어도 백봉준이 아니라 우리 아나운서님이 한시성인데 한봉준이 조병갑이니까 한병갑이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네네. 우리가 별로 부패하지 않았어도 그들은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은 어차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거죠. 그렇죠. 그 조병갑이 탄압을 많이 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이게 네. 조병갑 한 명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병갑은 사실 그 당시의 일반적인 수준에서 보면은 비교적 청렴한 관리였다고 저는 봅니다. 사람들은 조병갑이가 막 굉장히 문제가 많은 인물로 보고 있죠. 사실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조병갑이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네네. 조병갑이 뭐 아주 훌륭한 관리였다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병갑 정도 부패하지 않은 관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조병갑은 이미 여러 곳에서 관리 생활을 했는데 성적은 항상 최고였어요. 관리 평가가.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일부 지역에는 지금도 조병갑의 선정비가 남아 있습니다. 선정비가. 네. 그래서 그 조병갑의 선정비를 없애려고도 했었는데 그걸 그 지역 사람들이 반대해가지고 아직 없애지 못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병갑의 아버지의 선정비도 있고요. 그래서 이 조병갑이라고 하는 인물이 문제적 인물인 것은 사실이지만 마치 조병갑만 없었으면 갑오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한다면 그거는 아주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시대의 문제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네. 조병갑은 부패한 관리의 상징적 인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가 가장 부패한 인물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하. 그걸 이제 반증하는 것이 또 보면 조병갑이 그 갑오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농민혁명이 일어나서 네. 일시 처벌을 받지만 다시 복직이 돼요. 복직이 돼가지고 뭐 승승장구합니다. 아, 그래요? 나중에 그 해월 최시영 선생이 사형을 받게 되었을 적에 네. 그 말하자면 고등재판소에 네. 판사 중에 한 사람이 또 조병갑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걸 가지고 야 그러니까 조선은 진짜 못됐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네네네. 어찌 한 나라의 모든 관리들이 다 그렇게 썩어 빠지고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시점에서의 조정의 일반적인 평가로 본다면 조병갑이 유능하고 재수 없어서 그가 거기 내려갔을 때 문제가 생긴 거지 이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질 건 아니야라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 그거는 뭐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재수 없어서 그랬다. 그러니까 관료 사회의 분위기가 그랬다는 뜻이네요. 네. 지배계층 네. 안에서는. 네. 뭐 누가 갔어도 그 정도는 하지 않았겠어? 그렇죠. 이런 마음인 건가요? 네. 뭐 우리도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 이런 그 공감대가 있었던 거죠. 자, 뭐 그렇다고 우리가 면죄부를 줄 수는 없고요. 어쨌건 잘못한 인물이고요. 이제 전봉준이 거기서 혁명을 일으킨 건데 전봉준이 그러면 중심 인물입니까? 맞습니다. 이 전봉준은 그러니까 조병갑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저는 결코 조병갑을 두둔한 것은 아니고 네네네. 변호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옳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인물은 조병갑이 아니라 전봉준이라 하는 점. 그 점을 우선 강조하고 싶어요. 전봉준이는 어떤 사람이냐. 전봉준이라는 분은 저는 전봉준 선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칼럼을 여러 번 쓸 때도 전봉준 장군이라고 쓰지 않고 전봉준 선생이라고 씁니다. 실제로 전봉준은 직업이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조 문서에서 네.
전봉주는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하니까 학구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아. 우리가 학구파라고 할 때 하는 그 학구가 바로 그 학구입니다. 네네네. 나는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서당 훈장으로서 전봉주는 살아왔던 것입니다. 돈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조할 때 그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사적으로 조병갑에게 원한이 있었느냐 하니까 없었습니다라고 말해요. 네. 일부에서는 사람들은 이제 퍼져 있는 전설로는 전봉준의 아버지가 뭐 그런 네. 조병갑이 반대하는 네네. 그런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가 매를 맞고 죽었다, 돌아가셨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거는 제가 보기에 역사적 사실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전봉준이 취조를 받을 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이놈 때문에 죽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는커녕 저같이 가난한 학구가 특별히 관청으로부터 약탈당할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원한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조병갑에 대한 개인적 증오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다. 거기서 이제 성격이 확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전봉주는 지금 이제 전봉준이 어떤 사람인가를 물으셨으니까요. 네네. 길게 얘기하면 한이 없지만 짧게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는 뭐냐면 그에게는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것처럼 플랜이 있었던 겁니다. 네. 플랜이 있었어요. 그 플랜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 플랜이 있었던 거예요. 그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든 플랜이 있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전봉준이 나중에 이제 싸움에 져가지고 체포됐을 때, 체포돼서 그 일본군 말하자면 장교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을 때 전봉준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네. 나는 장차 백성들에게 논밭도 나눠주고 똑같이 나눠주고 산도 나눠줄, 임야도 나눠줄 생각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결국 조선 후기에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해온 실학자들이 제시했던 사회개혁안이죠. 그런 것들을 전봉주는 인식하고 있었고 그런 개혁을 실행할 의지가 있었다. 그리고 그걸 숨기지 않고 말한 인물이다. 대단한 인물이죠. 결코 사소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 걸 하나 얘기하고요.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봉준이 말하자면 혁명군 사령관으로서 넓은 지역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과 협동을 했으니까 네. 얼마나 많은 문서를 주고 받았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놀랍게도 전봉준에게는 비서실장이 따로 없었어요. 그럼 이 모든 문서를 직접 작성했다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전봉준에게는 비서실이라는 것이 따로 없었다. 그 말은 이 사람이 얼마나 실제로는 탁월한 지식인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봉준이 얼마나 말하자면 혁명군 사령부의 비밀 유지를 위해서 노력했는가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비서실이 따로 있었다면 관군 쪽에서 비서실에다가 프락치를 그렇죠. 집어넣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전봉준과 직접 통화하지 않는 한 비밀을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럴 정도로 전봉준은 용이 주도하고 용감한 인물이고요. 무엇보다도 지혜가 있고 의기가 있는 그런, 저는 아주 전봉준 너무 존경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동학 세 번째 시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전봉준의 동학혁명, 동학농민운동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다름입니다. 다름의 닷 함께 들으셨습니다. 9077님, 들꽃들의 외침, 동학 이야기, 오늘도 문화시대와 함께합니다. 9808님, 물이 없으면 물고기가 살 수 없겠지요. 유교 사상의 바탕 위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유교의 현대적 의미가 무엇인지, 계승할 요소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0012님, 아주 오래전 동학 얘기 들었을 때는 장님이 코끼리 코만 만진 것 같았는데 이 시간을 통해 새롭고 확실하게 알게 해주셔서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라고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뭐가 기도로 넘어갔어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인문학 산책 11월 역사학자 백승종님과 동학을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학 농민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봉준을 포함한 동학 농민운동을 일으킨 그 농민들, 이 주장한 건 뭐였습니까? 그냥 조병갑 나가라 이건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배우는데요. 제일 우리에게 익숙한 거는 두 개의 구호죠.
하나는 보국 안민이라고는 구호입니다. 즉 보국, 지금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으니까 위기에 빠진 나라를 잘 돌보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 그러니까 정치 사회적 안정, 경제적 안정을 우리는 선사하고 싶다. 네. 그것이 이제 하나의 구호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척 외양창이라고 했습니다. 척은 배척한다는 뜻이잖아요. 외놈과 서양놈들을 우리는 몰아내고 네. 정의를 세운다, 그 말이에요. 즉 현대적인 말로 바꾸면은 서구 열강의 제국적 침략에서 벗어나서 우리들의 주권을 확립한다 하는 그런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걸 이제 내걸었는데 실제 이 농민들이 생활 면에서 추구한 건 뭐였냐면 네. 유무상자의 생활을 추구했어요. 유무상자. 그거는 이제 유는 가진 사람, 무는 없는 사람. 네.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밥이 되어주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등이 되어주는, 말하자면 그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즉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빈부의 격차를 넘어서 우리가 대동사회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찾고 싶다 하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이 전봉준이 이 물리적인 저항운동을 거의 뭐 1891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 사건이 일어난 건 1894년이고요. 그러면 이게 전봉준이 물리적인 저항을 준비했다는 거를 이 동학 내선 다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 당시 교주였던 최시영은 뭐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나요? 뭐 어땠나요?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나요? 네네. 아,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이미 그 동학 내부에서는 남접과 북접이라고 하는 비공식적인 경계선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최시영을 추종하는, 네. 즉 종교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꾸자고 하는 온건론자들, 평화주의자들이 북접이고요. 그게 최고의 사령부를 형성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남접의 중심은 전봉준인 거죠. 전봉준과 나중에는 전봉준과 손화준과 김계남과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잊어버린 많은 접주님들, 그분들은 그 말씀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최시영 그대는 우리의 정말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따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앉아서 기다릴 수만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럼 남접, 전봉준으로 대표되는 남접은 북접이 남접에 있는 우리 회원들의 어려움을 잘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겠군요. 아무래도 좀 그렇게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적 기반으로 하면은 나중에는 전부 다 같이 손을 잡고 함께 합니다. 네.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좀 달랐다. 그리고 최시영의 입장도 우리가 충분히 설명해야 됩니다. 전봉준도 훌륭한 분이지만 네. 최시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시영은 이미 자기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신 수훈 최재호 선생이 목이 잘려서 돌아가셨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영해 작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교단이 너무나 심한 탄압을 받았고 네. 그는 하루하루를 최보따리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키운 조직인데 이걸 지금 우리가 화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성냥불 몇 개 켜서 이 집을 태울 셈이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로서는 당연히 좀 더 신중하게 지금이 때인지 아닌지 좀 더 신중하게 라는 신중론을 주문한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점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어렵게 지켜오고 있는 조직을 한 방에 날릴 수 없다. 맞아요. 네. 두 양쪽의 의견이 다 일리가 있네요. 중점적으로 두는 부분도 뭐가 다른지 알겠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백승종 교수님의 신간서적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유학과 산업사회입니다. 책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 신청해 주시면 3분 선정해서 책 보내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자, 이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 고부가 전라도에서도 그렇게 큰 마을은 아닌 건데 이 작은 마을에서 시작됐지만 정말 삽시간에
전라북도 지방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어요. 네. 그게 바로 문제가 조병감만은 아니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조병감만이 문제였다면 고부 이후 사람들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거기서 끝났어야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한 것은 야 사정은 우리도 똑같거든. 우리도 생각은 너희하고 같아.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한 조그만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전국이 다 크게 보면은 마찬가지였다. 보편적인 사회적 과제였다. 경제적 과제였다. 국가적 과제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894년 1월 10일에 고부관하로 쳐들어갔는데 3개월 뒤에요. 4월 27일에 전주를 장악했어요. 근데 전주가 그 당시에는 엄청 크고 중요한 도시였잖아요. 그렇죠. 전라 감사가 있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저희가 대대로 살던 곳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전주 출신이시군요. 네네. 그러면 전라도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이자 이 당시엔 전주에 성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걸 장악했으면 굉장히 빠르게 세가 커진 거고 말하자면 중앙정부에서도 그냥 뭐 지방에서 좀 시끄러운가 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은 발칵 뒤집어졌죠. 네. 거기 보면 이제 전봉준이 이제 중요한 뭐랄까 사건 내지는 전투를 잠깐 소개하면 1894년 1월 10일에 고부에서 일어났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바퀴를 전라도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려는 그런 작전이었던 것 같은데 네. 1894년 4월 23일에는 지금의 전라남도 장성입니다. 황룡촌 전투에서 크게 이기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기기 며칠 전에 네. 약 보름쯤 전에 지금의 정읍입니다. 정읍의 유명한 황토현에서 서울에서 내려온 그 당시 우리나라 최정예 군대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게 우리나라 조선군. 예, 조선군의. 조선군으로서는 최정예 병들을 완전히 무찔러 버립니다. 4월 7일 날. 그러니까 이 농민들이 보통 농민이 아닙니다. 아니 근데 무기가 차이가 났을 텐데요. 그래도 전술이 있으니까요. 전술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전봉준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조선의 최정예 부대라면 그 네. 외 그 서양에서 무기 수입해서 제가 그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특별한 부대를 만들어서 먼저 주지 않습니까? 그 네네, 부대가 그렇죠. 이제 별기군이 별기군, 네, 있었잖아요. 별기군. 별기군이 있고 네. 말하자면 신식 군대들이 있었는데 그 신식 군대들이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황룡천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거의 나주 앞까지 가서 다시 돌이켜가지고 전주로 올라오거든요. 네. 전주로 올라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4월 27일 날 점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말하자면 당시 전라도라는 것은 전라남북도는 세임 면에서 본다면 그때는 주로 논밭에서 거두는 세금이 그쵸. 국가 재정의 대부분을 제일 차지하죠. 중요한 거였죠. 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큰 몫이 전라도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과장하면 절반이죠. 지역으로 보면 전국의 절반을 차지한 건 아니지만 경제로 보면 국가 그렇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면은 뭐 한 40% 정도를 이미 전봉준이 차지한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니까 고종은 이제 겁이 난 거죠. 그때 만약에 이거 좀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만 한 선생님이 그때 고종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고종이었으면 저는 왕의 자리를 물러났을 것 같습니다. 야, 난 못하겠다. 이제 전봉준 니들이 와서 해봐. 대통령이면 그게 맞는데 네. 왕이니까 그게 안 됐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뭔가 네.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맞아요. 이 고종과 고종의 측근 세력이 한 방법은 가장 졸렬한 방법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청나라에 전화를 한 거죠. 청나라에 전보를 쳐서 지금 우리 사정이 이렇게 복잡하니까 군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세상에 이런 얼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국 군대를 빌려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니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도 들어왔죠. 그 전에도 고종은 1882년 이모군란 때도 이미 전화를 해가지고 전보입니다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청나라 군대를 데려다가 개혁 세력을 좌절시켰잖아요. 네. 이제 그런 버릇을 다시 한번 되풀이한 것이 이것이 저는 우리 역사의 치명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때 전봉준을 불러서
야, 우리 한번 얘기나 좀 해보자. 뭐 협상을 해보자. 네가 말하는 걸 내가 다 들어줄 순 없고 들어줄 수 있는 건 좀 들어줄게.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그랬으면 이야기가 달라졌죠. 많이 다를까요?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문제는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고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가로서의 품위와 자격이 미치지 못했다 하는 거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오랜 정치적인 관행상 이제 조정에는 왕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잘난 대신들이 대신들. 많이 네. 있는데 그 대신들을 왕이 설득할 만한 구조적 힘 장치가 있었을까? 없었을 테니까 그게 이제 좀 어려운 점입니다. 근데 그거 역시 정치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정치력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대신들도 설득해서 끌고 나갔겠죠. 아마 대원군 같은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문제를 풀 수 있었겠죠. 그런데 대원군은 이 당시에 이미 이선으로 밀려난 상태여서 직접 자기가 어떻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쉽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종은 청나라에 이제 형님 도와줘 전화를 한 거고요. 그러면 청나라가 군대를 보냈을 거고요. 청나라와 일본의 조약에 따라서 일본도 조선으로 자동으로 군대가 왔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뭐 이제 비극적인 일이죠. 우리가 자세히 이제 날짜를 따져 보면 청나라 군대가 상륙한 것이 1894년 5월 5일에 아산만에 상륙해요. 그보다 하루 뒤에 일본군이 인천으로 들어옵니다. 네. 5월 6일에. 그러니까 전봉주는 이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이 소식을.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들이 여기서 티격태격 싸울 수 있는 구실을 줘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미 관군과 평화조약을 맺죠. 그것이 바로 5월 8일입니다. 네. 전주 화약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는 여기 상황 끝났으니까 청나라도 돌아가라, 일본도 돌아가라 하는 사인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전봉준이 그런 정도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거는 고종이 아니라 전봉준이었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서울로 가고 싶지만 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움직이게 되면은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일단 여기서 잠정적으로 후퇴한다. 그때 이제 조정의 대리인이죠. 조정 대신의 대리인과 전라감사와 악수를 하고 대신에 우리가 전라도 일대에서는 너희와 함께 공동 통치를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이른바 집강소를 설치한다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니들 군수나 현감이 하는데 똑바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 동학에서 대표부를 두어가지고 관리 감독하겠다.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잘못하는 거는 조언하겠다. 네. 그렇게 이제 나갔던 것이죠. 근데 참 지금 봐도 좀 기가 막힙니다. 이 그 날짜 나와 있는 지도를 아예 저희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시겠어요, 우리 저 피디님? 왜냐면 이걸 보니까 좀 저는 놀랄 수밖에 없어요. 고부봉기가 1월 10일이고 전주성 점령이 4월 27일인데 바로 나흘 전에 4월 23일에 황룡촌 전투, 이게 장성이거든요. 장성에서요. 네. 장성에서 전주는 고속도로가 뚫린 지금도 한 2시간 가요. 2시간까지는 아니고 1시간 반, 2시간 갑니다. 네네. 그런데 그때 군대를 이끌고 가는데 사흘 만에 가서 맞아요. 전주를 점령하는 거예요. 굉장히 바빴던 겁니다. 이게 참 이런 날짜가 말이 되나 싶은 되죠. 그런 아주 느낌이죠. 바삐. 그러니까 이제 전주를 잡아야 된다 하는 전략적 판단을 전봉주는 한 거죠. 그리고 청나라가 상륙한 게 5월 5일인데 일본군이 상륙한 건 5월 6일. 그러니까 네. 일본군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너희 들어가면 우리 바로 네. 간다. 먼저 갈 수 있었고. 없으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틀 뒤인 5월 8일에 네. 우리 그만할게라고 전주 화약을 합니다. 네. 날짜만 봐도 감동이네요. 전봉준이라는 사람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장군이 아니라 저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만할게라고 선언한 게 5월 8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또 공격하러 내려갑니다. 네, 일본군은 이미 네. 두 가지를 이미 다 10년 동안 준비한 것 같아요. 아. 한편으로는 청나라를 요절을 내겠다. 그래서 중국이 그동안에 이제 조선을 보호하는 일종의 그 국제적인 배경이 돼 있으니까 그걸 완전히 붕괴시키겠다고 하는 목적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일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정을 볼 적에 조선을 우리가 이제 강탈을 할 텐데 거기에 제일 걸림돌이 되는 놈들이
그런 사람들이 동학 속에 다 들어있구나. 동학을 완전히 제압해야만 조선을 뒤탈 없이 집어삼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일본의 지도부는 명확하게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동학 농민군이 우금치 전투에서 대패합니다. 네. 이때는 진짜 병기의 차이가 영향을 미쳤네요. 네, 그 당시에 가장 뭐랄까 결정적인 병기는 야포입니다. 야포. 야포. 그러니까 끌고 나가서 들판에서 쏠 수 있는 대포, 기관포죠. 네. 그게 제조사 이름을 따서 게틀링이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게틀링포인데 그 게틀링포는 당시 수준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무기였습니다. 그쵸. 그런 최고로 선진적인 무기를 가지고 와서 동학 농민군을 상대로 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우리가 잘 모르는 점이 있습니다. 그건 네. 뭐냐면 전봉준의 계획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네. 제가 전봉준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네. 전봉준은 애초에 우금치에서 싸울 계획이 없었습니다. 네. 전봉준은 공주성을 차지해서 공주성을 점령한 상태에서 공주성으로 쳐들어오는 적군을 상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늦은 거죠. 왜 늦었느냐? 남접과 북접, 아까 북접 네네. 얘기했죠. 그 최시영의 직계부대, 네. 그 부대를 이끌고 있었던 사람은 손병희입니다. 그 손병희와 합쳐가지고 공주로 가는데 시간이 예상보다 더 걸린 겁니다. 전봉준이 생각했던 계획보다. 네. 그래서 전봉준 일행이 이미 공주 가까이 왔을 때 공주는 이미 적의 수중에 떨어졌다. 공주성을 먼저 차지하고 공주성에서 적을 맞아 싸우려고 했는데 공주성을 뺏긴 상태에서 우금치에서 싸우게 되니까 전략적으로 굉장히 무리하게 됐던 겁니다. 그럼 차라리 전주로 돌아가서 수비전을 다시 했으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도 했죠. 나중에는 우금치에서 물러나서는 전주로 가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전주성은 지키기가 공주성보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평지성이기 때문에. 네. 참 이런 어려움 끝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사를 하고 어려워졌습니다. 이후에 동학 농민군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동학 농민군은 마지막까지 후퇴하면서 싸우죠. 후퇴하면서 싸워가지고 제일 마지막 싸움은 저 전라남도 장흥입니다. 네. 장흥, 고흥 뭐 그런 전라남쪽 끝까지 네. 마치 삼별초의 저항처럼 동학군도 끝까지 싸우는데 그때는 이미 전봉준은 체포가 되었습니다. 체포가 되어서 서울로 압송이 되었고요. 전봉준에게 많은 회유와 압박과 이런 걸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런데도 이제 전봉준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펴니다. 그 중에는 이제 박영효와 전봉준의 문답도 있는데 네. 시간이 없어서 그걸 지금 말할 수가 없어서 좀 유감이긴 합니다. 동학 농민이 이렇게 해서 일단 저기 무장 활동은 한풀 가라앉습니다. 동학 농민운동의 의의와 또 한계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 한계는 이기지 못했으니까 뭐 이기지 못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 한계는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본 데서 이야기한 데서 저절로 다 드러난 것처럼 네. 어쩔 수 없는 태생적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규군도 아니고 네. 최신의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 또 남접과 북접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유기적인 관계이기는 하지만 한 몸뚱어리는 아니기 때문에 네. 전봉준 한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지휘가 다 될 수는 없었다. 그런 문제는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의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 의의는 우리 역사상 사실상 최초 아닙니까? 최초로 지역의 경계를 넘어선 그리고 선명한 이념적 지향점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이념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요즘 말하는 좌니 우니에서 편향적인 것이 아니고 네. 국가 공동체와 인류 공동체의 앞길을 제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저는 이제 그걸 자주적 근대 노선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자주적 근대 노선을 가지고 탁상 공론을 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그들이 국가와 사회와 본인과 가족을 위해서 장렬하게 싸우다 죽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사소한 일이 아니다. 이 정신은 우리의 만약에 헌법을 고치게 되면 그 헌법에 반드시 아로새겨야 되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동학농민 혁명군에 대해서는 국가 유공자로서의 대접을
당연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뭐 패배하긴 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이후에 우리나라 역사에 남긴 게 바로 이 동학 농민 운동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동학 농민 운동, 동학 정신이 현대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역사학자 백승종 님과 함께 동학 농민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3198님께서 모과차 마시면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3680님이 동학에 관해 리얼리티하게 듣는 방송 참 좋아요. 시간은 돌고 돌아 역사가 증명하는 미래가 있으리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7725님 몇 주째 이어지는 내용에 조상님들의 생활과 의식이 궁금해졌고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동학 농민운동의 물결은 그 일이 일어나기 오래전부터 흐르기 시작했고 그날 이후에도 끝없이 흘러갔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그 강물에 발을 담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백승종님의 책 동학에서 미래를 배운다 속의 문장 남겨드리면서 끝곡 띄워드립니다. 조윤성의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새야새야.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한석준이었고요. 내일 오전 11시 문화시대에서 기다리겠습니다.